시어머니를 노린 끔찍한 며느리의 음모. 나들이 가자던 며느리를 따라 나선 시어머니가 두물머리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받은 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노인학대의 현장. 과연 그 쪽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박순자 씨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답니다. 다른 또래 할머니들처럼 아픈 허리를 붙잡고 신음하는 대신 순자 씨는 늘 씩씩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굵은 주름이 새겨진 그녀의 손등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며느리 영주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아들 민수가 힘든 시기에는 더욱 그랬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했지요. 그날도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새벽녘에야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 씨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비틀거리는 것을 들으며 그녀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복잡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매일 밤 술에 절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지요. 아침이 밝았을 때 영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녀 앞에 아침 식사를 내려놓았어요. 영주의 얼굴에는 어떤 고민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어머니, 이번에 민수 오빠 좀 제대로 치료받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주의 말에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알코올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끓어오르는 찻주전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저 일시적인 방황이라고 자신을 위로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답니다. 알았다. 병원에 데려가자. 순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식탁 위에서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와 영주는 민수를 설득해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동의했지요. 병원 대기실에서 순자 씨는 초조하게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녀의 주름진 이마에는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의사는 민수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입원 치료를 권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멍했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아들이 하루빨리 술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면회 오고 집도 잘 돌볼게요. 영주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요. 평소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며느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주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무언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순자 씨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민수를 키우던 그 힘든 시간들,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름진 손은 가방을 꼭 움켜쥐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결혼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넉넉한 노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한편 민수가 입원한 그날부터 영주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자주 외출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때로는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통화 후에는 영주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지곤 했답니다. 순자 씨는 그저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지요. 영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순자 씨의 따뜻한 말에 영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순자 씨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영주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지만 순자 씨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음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안에는 영주와 보험 설계사 박영식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번들거렸어요. 영식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주의 다급한 물음에 영식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리듬감 있게 두드렸지요.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는 준비됐고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영주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지요. 시어머니 순자 씨 명의로 된 집과 상당한 예금, 그리고 남편 민수의 생명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의사소견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영주의 질문에 영식은 주변을 살피며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불쾌했어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적당한 금액을 주면 허위 진단서를 써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최근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인간의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보험회사 신입사원 이지혜는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회의실 근처에 서 있다가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생각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양심은 그녀에게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이건 범죄야.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혜는 자리로 돌아와 갈등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서 회사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홀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책상 위 액자 속 5살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무고한 노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어린 아들은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자신의 안정된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위험에 처한 낯선 노인의 운명이 있었답니다.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순자 씨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지혜는 영식의 컴퓨터에서 순자 씨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긴장된 손길로 메모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퇴근 후 바로 순자 씨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지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며느리의 음모를 알린다면 과연 순자 씨가 믿어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답니다. 순자 씨의 집 앞에 도착한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아담한 집을 바라보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마침 순자 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란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답니다. 지혜는 순자 씨를 뒤따라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저기 박순자 씨 맞으신가요? 순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어요. 낯선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몸을 약간 뒤로 기울이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가방을 더 꽉 쥐었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순자 씨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어요. 무슨 일로? 사실은 며느리분과 저희 회사 직원 한 분이 박순자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를 며느리분이 하게 될 거고. 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지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주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지금 남의 가정을 흔들려고 찾아온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 쳐다보았지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정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며느리분의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특히 정신과 상담이나 검사를 권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지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순자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지혜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자 씨는 명함을 받아들긴 했지만 지혜에게 등을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분노와 혼란이 묻어났지요. 지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처지고 한숨이 나왔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순자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지혜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주의 최근 행동이 떠올랐어요. 밤늦은 전화, 잦은 외출, 그리고 가끔 보이는 수상한 눈빛.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며느리였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지요.
그런 영주가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저녁 영주가 퇴근 후 들어왔을 때 순자 씨는 평소와 달리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같았고 말투도 자연스러웠지요. 순자 씨는 자신이 낯선 여자의 말에 불필요한 의심을 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영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병원?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정신과에 상담 예약을 했어요. 민수 오빠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순자 씨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혜의 말이 떠오른 거죠. 정신과 상담이나 검사를 권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순자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내일은 내가 시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 다음에 가자. 영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만 순자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알겠어요. 다음에 가요. 영주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조금 꽉 쥐어진 것을 순자 씨는 눈치챘답니다. 이제 그녀는 지혜의 경고가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류들을 살피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짙게 패였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모두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었지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설마 영주가 이 재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아팠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였지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직접 만나볼 작정이었답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고 싶었지요. 그녀의 머리맡에는 지혜가 준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지요. 영주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긴 후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순자 씨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주가 이미 옷을 다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마치 순자 씨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 민수 보러 병원에 가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영주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의 손이 가방을 꽉 쥐었지요.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안 돼요,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영주의 고집에 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더 커졌지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지요. 그런데 얼마 후 영주가 운전하는 차가 병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도로로 접어들자 순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아함과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영주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은 이쪽이 아닌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영주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아직은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차는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접어들었고 이내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답니다. 간판에는 두물머리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쓰여 있었지요. 순자 씨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여긴 어디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차 문을 잡았지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불면증이 너무 걱정돼서 상담 예약을 했어요. 잠깐이면 돼요. 영주의 말에 순자 씨의 머릿속에 지혜의 경고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지혜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난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집에 가자.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영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상담만 받아보세요. 민수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영주의 말에 순자 씨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녀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혜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답니다. 순자 씨는 결심한 듯 차 문을 열었어요. 난 내릴래. 택시 타고 갈 거야. 영주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고 입술이 일그러졌지요. 그녀는 재빨리 순자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 영주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순자 씨는 놀라서 팔을 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 영주의 차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것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어요. 박순자 씨,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요. 지혜의 외침에 순자 씨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주가 순자 씨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순자 씨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구세요?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영주의 매서운 목소리에 지혜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박순자 씨, 저 이지혜예요.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 제발 저와 함께 가요. 순자 씨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지혜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영주가 정말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영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듯 했어요. 순자 씨는 영주의 손을 뿌리치고 지혜에게 달려갔답니다. 도와주세요. 순자 씨의 절박한 외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다리는 떨렸지만 지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하지만 그 순간 병원 쪽에서 두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순자 씨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영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답니다. 이 여자예요. 박순자 씨. 요즘 망상이 심해져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영주의 외침에 두 남자는 재빨리 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그들의 강한 소나기에 잡혔어요.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이든 여성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답니다. 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날 가두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순자 씨의 절박한 외침에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지요. 하지만 영식이 재빨리 다가와 지혜의 손에서 휴대폰을 쳐냈어요.
휴대폰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당신 회사에서 봤을 때부터 수상했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영식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지혜는 주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요. 하지만 이른 아침 한적한 교회 병원 주차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몇몇 간호사들이 멀리서 이들을 힐끔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그 사이 의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영식은 순자 씨를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곧 병원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점점 멀어졌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혜는 그들을 쫓아 병원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봐요. 문 열어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지혜의 외침에 병원 창문 너머로 영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쉿하는 동작을 취했어요. 지혜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녀의 휴대폰은 망가졌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병원 안에서는 순자 씨가 강제로 약을 주사받고 있었습니다.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지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녀는 아들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구해줄 거라는 희망으로 의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약효가 빠르게 퍼져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됐다. 내가 알기나 할까? 순자 씨의 마지막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편 지혜는 근처 편의점에서 공중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상황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요. 정신병원에서 노인을 강제로 감금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순자 씨가 자발적으로 입원했다는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순자 씨의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의 어머니로 최근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며느리분의 요청으로 검사를 했는데 초기 치매 증상과 함께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경찰은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우 권위적이었고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요. 게다가 영주는 완벽하게 걱정하는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어요. 경찰관님,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려고 하시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주의 눈에는 거짓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요. 경찰은 지혜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정식 절차를 밟은 입원이라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지혜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담당 형사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기로 한 거지요. 경찰서에서 지혜는 강대철 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지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주와 영식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부터 순자 씨에게 경고하려 했던 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납치 사건까지. 강 형사는 지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에는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일이.
강 형사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린 듯 했어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 사진틀을 향했지요. 거기에는 노부부의 사진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예요. 병원이 공식적으로 입원 서류를 작성했고 법적 보호자인 며느리가 동의했다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강 형사의 말에 지혜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영주 씨와 영식 씨가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들이 순자 씨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그 대화를 녹음했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요. 증거가 없었어요. 강 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볼게요. 그 병원과 의사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분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강 형사의 말에 지혜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강 형사는 지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혹시 더 기억나는 것이 있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런 일에 개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혜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서며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순자 씨를 구해내겠다고. 한편 정신병원에 갇힌 순자 씨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릿했어요. 낯선 흰색 방,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사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여기가 어디죠? 누구 없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입술은 마른 상태였어요. 그녀의 외침에 응답이 없었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낯설었지요. 순자 씨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쥐었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화장실만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답니다. 순자 씨는 두려움에 떨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조금씩 영주의 배신, 강제 입원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속아 이곳에 끌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됐다. 내가 알기나 할까? 순자 씨의 독백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몸도 떨렸어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지요.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창가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창문에 다다르자 바깥 풍경이 더 잘 보였답니다. 병원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백색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본 그 의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좀 어떠세요? 의사의 친절한 말투에도 순자 씨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조금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나를 가뒀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답니다. 진정하세요, 박 씨. 당신은 지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피해망상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가락이 벽을 긁었고 눈에는 불같은 기운이 일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피해망상이 있다는 거죠? 내 며느리와 당신들이 공모해서 나를 가둔 거잖아요. 순자 씨의 외침에 의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렀고
곧 2명의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런 흥분 상태가 바로 당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일단 진정제를 맞고 안정을 취하세요. 순자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발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민수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답니다. 아드님은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시죠? 지금은 면회가 어려워요. 일단 약을 드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약을 거부하려 했지만 2명의 남자 간호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은 그들의 강한 소나기에 쉽게 제압되었답니다. 결국 순자 씨는 강제로 약을 삼켜야 했지요. 이건 불법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약을 먹이다니. 순자 씨의 외침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의사는 순자 씨의 상태를 간단히 체크한 후 방을 나갔고 간호사들도 뒤따라 나갔답니다. 문이 굳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을 먹은 후 순자 씨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후의 힘을 다해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죠. 몸이 무거워졌고 다리는 후들거렸답니다. 창밖에서 그녀는 지혜가 병원 정문 앞에서 경비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답니다. 도와줘요. 제발. 순자 씨의 속삭임은 창유리에 머물다가 그녀가 의식을 잃으면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눈에는 바깥 세상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편 지혜는 병원 정문에서 순자 씨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비원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표정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어요. 환자분은 현재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지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병원 정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병원의 구조를 살폈고 입원 환자들의 방이 있는 건물을 확인했답니다. 언젠가 순자 씨를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저녁 지혜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주변을 살펴본 정보를 전달했어요.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답니다. 형사님, 제가 병원 근처를 둘러봤어요. 담장이 높고 경비도 삼엄해요. 하지만 뒤쪽에 작은 서비스 게이트가 있던데 그쪽은 감시가 덜한 것 같았어요. 강 형사는 지혜의 정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중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혜 씨,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그 병원의 의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 입원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혜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순자 씨는 지금 위험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 형사는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되자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혜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빛이 피어올랐어요. 민수가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민수 씨가 언제 퇴원하나요?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 상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의 부인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충격을 줬을 테니까요.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졌어요.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진전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영식 씨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특히 그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일 회사에 가서 영식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어딘가에 갇혀있을 순자 씨를 생각하며 그녀의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에 영식의 컴퓨터와 서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영식은 오늘 외근 중이었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영식의 책상 서랍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녀는 복사키를 이용해 영식의 컴퓨터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로 불러왔답니다.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영식이 처리한 이전 보험 청구 건들을 확인했지요. 놀랍게도 지혜는 영식이 여러 건의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 중에는 노인들이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후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지요. 지혜는 이 정보를 모두 복사해 자신의 USB에 저장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지혜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회사의 팀장이었지요. 이지혜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영식 씨의 자료를 보고 있는 거죠? 지혜는 당황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팀장님, 사실은 영식 씨가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노리는 일에.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지혜가 찾아낸 증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회사 내부 감사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협조해야겠어요. 팀장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새겨졌어요.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팀장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어 다행이었어요. 그녀는 찾아낸 정보를 모두 건네고 강 형사에게 연락하기 위해 자리를 떴답니다. 한편 정신병원에 갇힌 순자 씨는 이틀째 강제 투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그녀의 의식은 흐릿했고 몸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순자 씨는 병원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약투여, 12시에 점심 식사와 약투여, 저녁 6시에 저녁 식사와 약투여, 그리고 밤 10시에 마지막 점검. 그녀는 머리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순자 씨는 밤에 약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버렸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약을 버렸지요. 덕분에 밤에는 의식이 조금 더 명료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생기가 돌았답니다. 순자 씨는 창문의 철창을 살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그런지 철창이 약간 노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다리를 이용해 철창을 조금씩 흔들었고 마침내 한 부분이 느슨해졌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만큼은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마지막 점검이 끝난 후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길게 찢어 로프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답니다. 창문 철창의 느슨해진 부분을 통해
시트 로프를 밖으로 늘어뜨렸지요. 다행히 그녀의 방은 2층이었고 로프의 길이는 충분했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힘이 부족해 창문이 잘 안 열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창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철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으려 했어요. 앙상한 몸이었지만 철창 틈은 생각보다 좁았고 그녀의 어깨가 걸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답니다. 안 돼. 제발.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철창에 팔이 긁혀 상처가 났답니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좌절감에 더 괴로워했지요.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다시 방 안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탈출 시도는 실패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소리가 거칠었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창문 소리가 들렸는데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찢어진 시트와 열린 창문에 고정되었어요.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답니다. 사무실 환자 탈출 시도, 지원 요청, 곧 여러 명의 경비원과 간호사들이 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붙잡아 침대에 묶었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과 발목이 단단한 끈에 묶였답니다. 한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 순자 씨의 팔에 주사했지요. 강한 진정제였어요. 이런 짓을 하면 퇴원은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간호사의 차가운 말이 순자 씨의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어요. 민수야, 엄마를 구해줘. 그리고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묶인 그녀의 몸과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창문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강 형사에게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영식이 과거에도 유사한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였어요. 강 형사의 눈이 빛났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신청했지요. 이제 영식을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병원이에요. 합법적인 정신과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환자의 입원 서류도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요. 강 형사의 말에 지혜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어요. 형사님, 저에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 비밀리에 그 병원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나 청소 스태프로 위장해서 지혜의 제안에 강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단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살짝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민수였지요. 강 형사님,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빛났어요. 강 형사는 민수에게 현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그의 어머니가 두물머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강제로 입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영주와 영식이 있다는 것까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답니다. 영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교차했어요. 지혜는 민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많이 충격받으셨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혜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다가 이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영식을 체포해 자백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의 자백으로 영주의 관여를 증명하고 병원의 불법 행위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강 형사의 설명에 민수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고 모두의 결심도 확고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곳에 두고 볼 수 없어요. 민수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답니다. 강 형사는 팀을 꾸려 영식의 체포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영식이 보험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잠복했어요. 회사 건물 앞 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위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영식이 나타났고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체포했지요. 영식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경찰서에서 영식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혜가 수집한 증거와 강 형사의 압박이 계속되자 그는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난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모든 계획은 영주가 세운 거라고. 영식의 외침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떨렸어요. 강 형사의 차분한 질문에 그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았답니다. 영주가 처음 접근했을 때 그냥 보험금 좀 많이 타내는 걸로만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까지 알게 됐지. 너무 늦었어. 이미 깊이 연루돼 있었거든. 영식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영주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두물머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가 어떻게 가담했는지까지 모든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의 자백은 녹음되었고 이제 영주와 의사를 체포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었답니다. 강 형사는 즉시 두물머리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수색 영장과 함께 병원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에 병원 관계자들은 저항했지만 경찰의 수색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병원 내부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명의 노인들이 약물에 취해 의식이 흐린 채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은 굳어졌지요. 마침내 그들은 순자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탈출 시도 후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손목과 발목은 침대에 묶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민수는 달려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속박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묶인 손을 풀면서 흐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순자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았답니다. 순자 씨는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아 일으켰어요. 순자 씨의 몸은 가벼웠고 마치 깨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답니다. 강 형사는 즉시 응급의료진을 불러 모든 환자들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병원장과 의사들은 체포되었고 순자 씨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은 진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한편 경찰은 영주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 그리고 위조된 서명 연습장까지 발견했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영주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고 오직 쓰라린 패배감만이 있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신도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 받으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지요. 퇴원 날 지혜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웃었어요. 밝은 꽃들 사이로 지혜의 따뜻한 미소가 빛났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순자 씨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따뜻함은 지혜의 마음에 깊이 전해졌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구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혜의 겸손한 대답에 순자 씨는 더욱 감동했답니다. 민수도 지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지혜의 용기와 도움이 없었다면 어머니를 영영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 씨 덕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번졌어요. 한 달 후 순자 씨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민수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성공적으로 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에 안정감이 깃들었지요. 영주와 영식, 그리고 두물머리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들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지혜는 종종 순자 씨와 민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친해졌어요. 순자 씨는 지혜를 딸처럼 여겼고 지혜의 아들과도 할머니와 손자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혜야, 우리 집 근처에 빈 상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얻어서 내가 작은 가게를 열었으면 해. 내 꿈이 뭐라고 했더라? 지혜는 놀라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애로웠어요. 과분하기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게다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될 뻔한 민수도 있잖아. 순자 씨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혜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몇 개월 후 지혜의 작은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두물머리라는 이름의 카페는 금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름은 그 병원을 기억하되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였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카페에 들러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직접 만든 전통 디저트를 가져와 나눠주었어요. 민수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지혜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알아가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지요. 어느 봄날 카페 테라스에서 순자 씨는 지혜와 민수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 순자 씨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지혜 같은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요. 순자 씨의 작은 독백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지혜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서 순자 씨는 앞자리에 앉아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옆에는 지혜의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자식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했지요. 우리 같은 나이에도 이런 행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 씨의 말에 지혜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두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행복, 그것은 마치 석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 빛나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순자 씨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아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 민수와 지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강 형사의 안부 인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 더 단단해진 가족의 연결고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위기와 이를 극복한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민수, 순자 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순자 씨의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